증시 셔터맨 먼저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꽤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아마도 오늘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막판에 매수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서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일부는 좋아서 산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MSCI 리밸런싱 수급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밸런싱에 의한 오늘- 수급에 유입이 있었다. 네, 오늘 거래소 기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1조 원 정도인가요? 예, 장 막판에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장중 위에가- 흐름을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아, 코스피 위에가 코스피 수급 흐름이고요, 아래가 음. 코스닥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천억 정도 매수하다가 장 네, 저 막판에 빨간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네, 이제 네. 외국인 장중 네, 순매수 추이인데 네, 네. 막판에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갔군요. 네. 예, 그게 아마도 좀 리밸런싱 영향이 아니겠나라고 음. 보여집니다. 편입은 아마 현대미포조선 한 종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코스닥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은 이것도 또 11시까지는 한 75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는 이제 마이너스 한 250억 정도 순매도 쪽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지수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좀 양시장 다 플러스권으로 됐고 아무래도 중국의 시위 이슈가 좀 일단락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플랫하게 움직였는데 달러원만 조금 좀 워낙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였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제 위험 자산에 좀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크로 이슈가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아마 이제 미국 선물 아마 많이 보실 텐데 10시 15분에 좀부터 미국 매크로 이슈가 조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10시 15분에 ADP 고용 변화 데이터 나오고 12시에 졸트 보고서 나오고요. 3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4시에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컨센을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시장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이 결국에는 금리 그러니까 긴축이냐 아니면은 침체냐 이런 거 되게 좀 궁금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는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시장이 조금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약간 침체를 약간 우려를 하다 보니까 안 좋아지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매수를 강하게 했고 기관은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은 기관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매크로 이슈가 많았을 때는 조금 챙기고 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챙기고 보자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크로 이슈가 몇 개월 전보다는 조금 좀 영향력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11월 말이니까 한번 이제 월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스피가 이번 달에 7.8%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봉들이 하나가 이제 월봉이라고 해서 한 달을 뜻하는 건데 한 달의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 1월 이후에 월간으로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꼬리를 최근에는 좀 달다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이게 바닥으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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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그
이번 주 들어서도 좀 시장이 주춤했었던 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 이슈였었던 네,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일단락 되느냐, 또 12월에는 뭐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오후 3시에 이러한 정부 정책 발표가 또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어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부 그 중국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의 코멘트를 참조를 해보자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너무 이제 그 약간 이것에 너무 이제 흥분을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코멘트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코멘트 나온 거를 오늘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은 우리가 감지를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의 변화 쪽에서 어제 발표된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이 과도하게 코로나19 봉쇄나 규제를 하는 것은 좀 피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실제로도 뭐 봉쇄 해제 일부 하는 쪽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년층 어떤 백신 접종률을 좀 신속하게 높이자.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땐 이건 센티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mRNA 백신이 안 나온 상황에서 백신률을 신속하게 높여도 사실 이거를 뭐 봉쇄를 뭐 굉장히 막 과감하게 풀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코멘트가 약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조도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조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주요 관련주들은 오늘 좀 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어떤 좀 수혜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증감위에서 어쨌든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금지했던 그 A주와 H주의 증자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P를 통한 자금 조달 같은 것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눌러왔던 공급 자체를 막아왔던 것들을 조금 완공은 시키자. 예, 그래서 공급은 조금 일단 조금 급한 거는 좀 공급을 하자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에서 조금 위험하게 봤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는 보이니까요. 그 기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은 카드를 정부에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좀 중요한 것 같고, 하나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 이제 방역당국에서 지역 봉쇄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층층 감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층층 감화가 갈수록 많고 무거워지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게 한 거 아니고 우리는 조금씩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기 멀리 가면서부터 이렇게 좀 더 강화된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강화하기는 조금 명분이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관성 있는 방역 지침이 조금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에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를 좀 흔들고 있고 네네. 국내에서도 보면은 중국 좀 괜찮아진다 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또 섹터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확 풀리고 괜찮아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 센티 안 좋아지면 또다시 또 불거질 만한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심은 좀 잡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실 뉴스에 너무 이렇게 좀 흔들리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갈 거냐는 것을 좀 중심을 잡고 그렇게 가셔야 관련주들을 예를 들어 트레이딩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 나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좀 목을 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좀 뭔가 내년도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갈구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좀 큰 축이 또 중국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나올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리오프닝이 됐을 때 결국에 국내의 어떤 이 수혜주들이 또 약간 많이 눌려 있다가 들썩이는 부분들. 근데 최근에는 사실로만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훌륭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띄워주셨지만은 이제 그 안에 네. 시장 구성 종목들 중에 좀 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오늘의 실제로 기관이 트레이딩한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네, 오늘 네, 하루입니다. 해당되는 네, 거군요. 그런데 네. 오늘은 사실은 기관이 그렇게 뭔가 컨빅션 있게 시장을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섹터들을 보면 또 거의 사던 종목을 좀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부분은 XR 계속 사고 있고요. XR 디바이스 관련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그 4위 정도로 보실 텐데 에코프로는 이제 최근에 폐배터리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내일 또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약간 이제 그 IR이 조금 적극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좀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미리 선침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방산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좀 계속 좀 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이제 파라다이스나 청담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아까 중국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덴티움도 사실 중국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그 임플란트의 매출액이 중국에 의해서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뭐 임플란트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2일 내일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하나의 또 트렌드는 수출 데이터를 보고서 좀 매집을 하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이니까 4분기 데이터 중에서 이제 2개월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최근에 많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내일 뭐 수출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수출은 전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 항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요즘은 이제 개별 항목적으로 다 또 이렇게 좀 긁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그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 또 약간 많이 오르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지난밤에 애플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안. 폭스콘의 공장 중단이라던가 네네. 그 생산이 제한을 많이 받는다. 사실 그만큼 이제 임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죠. 어떤 생산 기반에 대한 문제 등이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쉽게 안 바뀔 것 같다 보니까는 자동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좀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올해 이 저희 국내 로봇주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어 CPI가 높게 나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임금이 높게 올라가서 이거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인식을 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솔루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 솔루션을 저는 로봇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 섹터들이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또 자동화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자료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테마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 왼쪽 장표를 보시면 이 로봇의 그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는 로봇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한 집에 하나씩 로봇을 들이기까지는 아직 뭐 비싸지만 양산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 생산성 증가에 로봇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지금 주식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물가와 임금 상승이 또 한몫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봇의 채택률이 낮았던 국가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아마 계속해서 임금은 높아지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특률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재밌는 게 일본의 채택률이 엄청나게 빠르고 높다라는 게 이 그래프상에서는 드러나고 있네요.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더딘 상태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 이민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민자분들이 계실 때는 좀 이제 괜찮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반이민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민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임금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의 사용이 좀 적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별 로봇 채택 순위인데요.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굉장히 채택률이 높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의 어떤 로봇 수혜주를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한국은 아마도 로봇 정책이 아마 국산화 쪽으로 조금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낮거든요. 저 로봇의 채택에 포함된 게 혹시 로봇 청소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로봇 청소기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높죠? 뭐 아마도 자동차나 음. 이런 부분에 자동화 부분에 들어가는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로봇 산업 팔이 로봇. 올라가는 네. 거 돌아다니는 건 다 저기에 산업용 로봇, 그렇죠. 협동 로봇 이런 쪽이 굉장히 아무래도 높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맞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채택률이 조금 낮게 네.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국산화,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은 실제로 로봇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미국이 어쨌든 리쇼어링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기업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거의 뭐 스마트 팩토리로 하겠다라고 무인 자동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어떤 이제 공장을 짓고 뭔가 이제 팹을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과연 구식으로 지을까? 테슬라의 형태대로 아마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근실내 뭐 막 이렇게 막 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큰 트렌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인구 구조와도 조금 그러니까 인구 구조와도 뭔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ECD 대비해서 연간 근로 시간을 비교해 보면 멕시코 제외하고 한국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있죠.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죠. 네. 워라벨이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대체해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인구 구조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령화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꽤 대체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유튜브에 두산 픽처스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두산에서 협동 로봇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어요. 국내는 MS 1위고요. 그런데 이제 두산 쪽에서 이제 요거 이렇게 시연회를 하는 건데 뭐 커피도 타주고요, 칵테일도 타주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촬영 스텝,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 움직이시는 카메라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을 대체해가지고 실제로 그 카메라도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왜 그 천장을 타공할 때 조금 이게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다가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협동 로봇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 실제로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협동 로봇 쪽을 저는 조금 주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사실 로봇 산업 전체의 큐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뭐 전기차처럼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로봇 산업의 전체 큐의 성장 중에서도 협동 로봇의 성장성이 더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쪽을 조금 중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로봇 쪽 뭘 보면 좋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되게 이제 둥둥 떠다니는 개념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업별로 이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그 감속기의 국산화 기술, 이게 거의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국 시장으로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사족은 그나마 좀 쉽지만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력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거 네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네 가지 중에서 교집합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세도 지금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속기를 하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형 그래프 보시면 제가 2차 전지 양극재를 이렇게 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양극재가 전체 시장에 어떤 2차 전지의 큐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일지 모를 때 양극재가 먼저 치고 나갔던 이유는 저 원가 구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 이게 그리고 사실 원가 비중도 높아지니까 나중에 판가가 올리면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큐가 없을 때는 실제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원가 비중, 로봇을 구성하는 원가 비중을 보시면 고정밀 감속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32%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 관절이라는 것이
더 이제 조금 세밀해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해주셨던 소식 가운데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장점인 전 주석의 사망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근데 이전에 그 당대회 때 왜 개막식 때 참여하지 않았냐,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소문에 뭔가 병이 악화되고 있다. 네, 건강 실제로 악화서. 여기 3프로 TV에서도 그 관련된 내용을 네. 하실 때 진짜 조금 병환 건강이. 때문에 네. 뭔가 실수라든지 문제가 할까봐. 생길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음. 좀 퇴장을 시켰었다. 네. 뭐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장점인 국가주석이 당대회 네. 그분은 참 다른 올해- 분이고요. 예, 그분은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장점인 주석님은 장점인. 아예 참석을 못하셨던 분. 못하셨다. 네. 네네. 참석을 못하셨는데 요거 가지고도 정치적인 해석이 좀 있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진짜 올 시청자분들이 한해는 세대 교체가 정말 빨리 일어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이슈가 뭐 우리 시장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뭐 미치는 건 없죠. 특별히 뭐 어떤 정책 환경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갈 부분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네. 로봇 관련 이야기는 그래서 아마 이게 결론은? 자료실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언급은 따로 안 드리고 여기 네네네. 밸류에이션 표를 넣어드렸는데 네. 밸류에이션 표 보실 때 감안하실 것은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밸류에이션을 PER로 하진 않습니다. 이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은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PSR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술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어떤 더 가치를 부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력 위주로 조금 더 보시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오늘 이제 올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올해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내년도에 한번 이제 보실 봐야 만한 할. 투자 아이디어 한 3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로봇이었고 첫 번째로 로봇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빠르게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광물 쪽이거든요. 특히나 그 올해를 뜨겁게 다뤘던 태조 이방원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태조 이방원 아니고 태조 리방원이다. 리튬이라서 네네. 태조 리방원이 맞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리튬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그 IRA 법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이런 원자재 관련 법안들이 의견 수렴이 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 1분기 중에 아마 그 법안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아마 정부 정책이 12월과 내년 상반기에 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올 것 같고 특히나 한국이 12월에는 핵심 광물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유럽, 한국 여러 가지 나라를 통합했을 때 결국에 교집합되는 쪽은 핵심 광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폐배터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를 본다면 이번에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왔더니 피드백 중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원료 광물, 자원 개발 을 하는 기업들 그런 쪽을 조금 중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이 적혀 있지만 꼭 이 기업들 말고도 제가 볼 때 큰 어떤 핵심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뜨거워지더라고요. 네네. 제가 요거 그것도 하나 준비하셨죠? 네? 그것도 준비하셨잖아요. 네, 저 그렇죠? 준비했는데요. 준비하셨는데. 네, 포스코홀딩스가 까먹지 않으시도록 제가 하나만 재밌게, 그러니까 요 종목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 그 여의도에서 올드보이들의 반란이라고, 그러니까 뭐
포스코홀딩스 사실은 제철 보국이라는 어떤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철강 생산을 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겠다. 나 맞아요. 제철 보국인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철 보국에서 이제 리튬 보국이 아니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튬 가격 워낙 지금 많이 튀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고요. 기업을 기관이 사실 거의 사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이제 롱머니라고 제가 이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하는 롱머니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펀드는 별로 이제 사다가 팔다가 이제 약간 역시나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좀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신도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지금 사는 기관들 주요 기관들이 차익 실현 또 약간 타이밍이 오면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이 약간 또 수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를 도대체 왜 그렇게 보냐 요 사진 한 장이 거의 말을 해주는 건데. 요게 이제 포스코 그룹이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염호예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서 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리튬을 이제 캐서 탄산 리튬에서 수소한 리튬까지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목을 받냐를 생각을 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는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요. 탄탄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근데 그 포스코 케미칼이 실제로 올해 미국의 어떤 북미 기업들과 JV를 또 활발하게 맺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거 캐기만 하면은 파는 시장은 있네.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도 북미향 매출이 70% 이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미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도 지금 어떤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지금 큰 어떤 올해 내년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주머니 사장 그러니까 B2C 기업은 별로 또 재미는 크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업 뭐라고 해야 되지? 기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나마 중국이죠.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돈줄이 흐르는 곳은 결국에 국가의 어떤 재정 부양책, 국가의 투자 여기에서 나올 건데 거기 하나 플러스는 이제 규제, 어떤 정책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근데 주가가 좀 올라서 선반영 이미 다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더 차트로 보면은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포스코에 세미나 한번 간 적이 네. 있었거든요. 이게 포스코가 참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부터 너무 무겁다. 포스코 예, 스틸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거운 거. 예, 우선 무겁고 또 사명을. 스틸밖에 못한다라는 거에 인식이 프레임이 맞아요. 씌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고 맞아요. 성장 네.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S를 이제 L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요? 뭔가 좀 약간 이름에 변화는 필요하기는 네. 해 보이는데 어쨌든 저 무거운 주식이 최근에는 엄청 가볍게 올랐잖아요. 뭐 맞습니다. 포스코 그러니까 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과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네.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올드보이들이 갑자기 이쪽을 뛰어들어서 내가 안 하던 걸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원래 광물 자원에 투자도 잘하고 그런 쪽을 정련하고 재련하고 이런 쪽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광물을 그냥 캐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기 사실 그걸 때문에 안 했죠 그 동안에. 할 수 네.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 시장이 안 열렸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차트로 보시기보다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그 주식을 보실 때 이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어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가서 종목을 쳐서 이렇게 바로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차트물을 보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자꾸 습관화되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밴드 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밸류에이션 따져보면은 지금 여전히 뭐 덜 반영된 수준인 건가요? 철강 기업이죠, 뭐 지금 철강 기업입니다, 그냥. 네, 철강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의 기존 총화들은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 받던 종목들은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리레이팅이 조금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투자했었던 현황이나 이런 것들 미리 다 챙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요. 그거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케미칼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거기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리포트 보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76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렇죠.
국민 주식이었었죠, 사실은. 이렇게나 그렇죠. 높았던 시절. 한때는 포스코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어요. 시가총액 전체를 봤었을 때. 기술적 분석상 지금 이전에 차트로 좀 분석하시는 건가요? 2008년 중요하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당시의 가격대와 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 사실 계속 몇 년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 음.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생물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를 지금 변화가 잘 이제 생긴 거죠. 만들어지고 예, 있다. 갑자기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나 몸짱 돼보겠다. 음, 몸 만들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뭔가 그 관련된 그룹 안에서의 수직 계열화라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음. 그 본인들이 이제 리튬을 생산을 해서 어디다 이제 팔 곳을 또 이제 고객사를 찾아야 되는 그쵸.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거 하다가 시간 꽤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그 마켓이 캡틴 마켓이 있는 상황에서 네.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양산하기까지는 지금 아마 1공장 라인 돌리고 뭐 양산하려면 한 2024년 정도 돼야 될 겁니다. 2024년, 2025년. 네. 자, 포스코 케미칼 얘기도 좀 해주세요. 포스코 케미칼도 좀 좋잖아요. 같이.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올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됐던 네. 건데 그 IRA 법안 통과되고 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된 게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저 뒤에 실제로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홀딩스가 있었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의외로 수익률이 좋았었던 게 NC소프트가 주가 조금씩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NC소프트가 이제 3분기 실적 나온 게 사실 좀 긍정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것이 결국에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기대감이 있느냐, 그게 반영이 됐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도 NC소프트 3분기의 실적에 기대를 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관심 영역 그렇죠. 밖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밀려나서. 조금 마진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3분기 마진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 기업의 완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북미 지역에서 일부 조금 마진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업이 좀 일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회사가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게임 산업 자체가 사실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P2E의 어떤 기대감이 또 이렇게 소멸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내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사실 큰데 모바일 MMORPG가 이제 그 좀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실제로 부산에 지스카에 가보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했었죠? 네네. 다녀오셨나요? 네, 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진도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기 전에 총총총 떠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섹터, 아무도 안 보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되게 외로워지는 섹터를 봤을 때 조금 그 기다림은 있겠지만 좀 괜찮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게임 섹터 얘기하면 굉장히 외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내년에 외로워요. 정프로님이 네. 다 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예. 네, NC소프트는 없으시고 아마 뭐 그런가요? 넷마블 네. 쪽 그리고 외롭지 하나 더 않네요. 있는데, 네. 예. 정프로님은 언제 어디나 외롭지 계시니까, 않게 여러분 외롭지 든든하게 않으셔도 버팀목으로. 네. 그런데 네. 아마 내년 제가 이제 지스타에 다녀오고 최근에 이제 2023년 섹터 전망 리포트가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아마 증권사들이 많이 다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한번 지스타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네네. 지스타 나왔던 내용도 보면은 콘솔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소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하시거나 엑스박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국내에서 콘솔 게임으로 이렇다 하게 내놓을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게임사들이 뭔가를 좀 답답한 어떤 타겟책으로 들고 나온 게 콘솔이에요. 왜냐하면 국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좀 둔화된 모바일 MMORPG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판호 발급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스탠스가 바뀌긴 했지만 외자 판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회사들은 이 살공리를 하잖아요. 살공리를 하는 게 이제 북미를 공략해보자. 우리가 이제 큰 시장으로 나가보자. 그게 이제 북미 유럽 그 게임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 북미 쪽에서는 콘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비교를 하면은 그거 대비해서 한 7배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총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신작이 성공을 해야 총 시장이 커지는 그쵸. 거겠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어떤 게임 섹터를 보시는 거의 포인트는 콘솔의 어떤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NC소프트와 네오위즈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네오위즈는 아닌데 두 종목이 아마 3%대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크래프톤이 12월 2일 날 콘솔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정식으로. 요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게임인데요. 요게 사전에 조금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한 번에 스팀에서 그 매출 10위로 진입을 했어요. 10위권에 보이시죠? 89단계 상승했다고. 약간 음원 차트 같죠? 네. 그래서 맨 10위에 2주 만에 저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오늘 이게 이제 데이터가 조금 장 중반에 나왔을 거예요. 네네. 예,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번 타자예요. 지금 제일 빠르고요. 나머지 네오이즈나 이제 NC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정도로 2분기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잘 한다면 또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한 세 종목 정도를 이제 주요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의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해서 보통 TL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콘솔 쪽으로는 지금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스타 갔더니 가장 많이 줄이 많이 서 있는 거기 이제 데모 버전을 오픈을 해서 시연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좀 줄이 많이 서 있고 관심이 많이 있었던 쪽이 크래프톤, 칼리스토 프로토콜 보시려고 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는 피해 거짓을 보러 가려고 네네. 간 거였거든요. 근데 네오이즈 이제 갔는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옆에 핑크색 티셔츠 네, 입으신 접니다. 분이 과장님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신 분 저기 모자이크를 처리를 네네. 했는데 누구예요? 이제 그 피해 거짓이 게임명이고요. 이게 이제 게임스컴에서 올해 상을 받았어요. 3관왕. 이게 글로벌 게임 어떤 어워드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 받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글로벌 게임사들도 사실은 상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이제 네오이즈 산하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게임사가 개발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상관왕을 거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엑스박스에서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나오면. 네.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아까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크래프톤도 콘솔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엑스박스나 엑스박스 쪽으로 뭐 많이 되어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곳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들어가는 게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까지 뭐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뭐 이게 형태니까요 게임에 아마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피해 거짓이 조금 약간 제가 좀 호기심이 있었던 것은 일단은 그 게임스컴이라는 곳에서 상관왕을 했었고 이게 게임이 장르가 다 있더라고요. 저도 게임의 뭐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게 소울라이크라는 장르가 되게 좀 어두침침하면서 다크하고 좀 게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출연하는 타이밍도 그렇고 뭐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까다로운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딸 보니까 PC로 게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모바일로 하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피해 거짓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콘솔 게임이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조이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거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좀 조작은 좀 컨트롤하기는 제가 볼 때 컨트롤은 조금 쉬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기 제가 사진 찍은 분은 누구냐면 저기 이거 게임 개발하신 분. 개발자분이시군요. 네, 개발 팀장님이신데 실제로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만 막 뵙다가 현장에 갔는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셨군요. 사진을 찍었어요. 게임주를 그러면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겨울이었는데 전반적인 게임 업황 자체가 좀 이제 봄이 오는 건가요? 지금도 뭐 겨울이에요. 지금도 겨울인데 저는 지금 반도체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어두운데
뭔가 한 줄기 빛이 조금 보이나 이런 거죠. 보이나 이런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내년도의 게임 산업의 키워드는 작년에가 P2E였다면 내년은 아마 콘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콘솔 쪽에서 신작이 나오는 것들 이제 세 종목을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편의점 준비해 주셨는데 편의점은 요거는 간략하게라도 편의점이요. 편의점은 시간이 되나요? 네네네. 잠깐 아니라도 그래요? 언급을 좀 편의점은 오늘도 제가 좀 좋았잖아요. 비제프 리테일 이런 점. 네. 편의점은 제가 여기에 박병장 부장님 대타로 나와가지고 네. 그때 타겟의 실적이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타겟,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 그래서 뭐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고 만약에 이제 금리도 계속해서 내년에 이제 좀 바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러면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불황형으로. 어떤 불황의 수혜주로 편의점 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특수가 또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맥주 것 많이 같은데요. 사셔서. 네. 그러니까 약간 센티로도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근데 편의점주는 이제 성장주는 아니죠. 이 종목들이 막 30-40%씩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 좀 대안을 찾고자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볼 때는 10월 데이터가 이제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매출 성장이 꽤 괜찮았고 실제로도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맞춰져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니까 접근성도 좋고 좀 싸고 객단가 싸니까 조금 그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수급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편의점에서 요새 그 MD 상품으로 개발하는 맥주들 있잖아요. 네네네. CU에서는 곰표 무슨 또 그렇죠. 흑표인가 뭐 그런 무슨 표 시리즈 있고 막 연세 우유 생크림 식빵 이런 게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요. 뭐 요새는 다 섞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GS에서는 그 버터 맥주 이게 버터 엄청 맥주. 잘 나간대요. 그렇죠. 근데 그 BGF는 주류 쪽을 내년에 ITF로 만들어가지고 더 강화한다고 네.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최근에도 할인점들이 이제 페이 기능을 네. 붙여서 그쵸. 그것을 이제 하나의 할인과 동시에 마케팅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좀 백화점 대비 상대적인 그쵸.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불황형 소비라서 약간 또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소비 쪽에서 오르는 종목군을 고르자면 편의점 쪽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얘기 다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